그리고 오늘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강사님 그 자서전으로서는 국내에서는 아마 최고의 명성을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의 언론 기사라든가 또 많은 그 잡지라든가의 기고를 수년 동안 하고 해오셔서 그 자서전에 대해서 한 노하우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아마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 강사님과 함께 첫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참 이렇게 운이 좋은 것 같고 우리 민경호 강사님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20년 넘게 한 가지 주제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도 다 알고 있고요. 뭘 궁금해 하시는지 또 제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그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사시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사는데 연세 드신 분들, 뭐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주 그 본능처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서전 쓰기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됐고 제가 그런 강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한 90분 정도 수업을 할 텐데 뭐 제가 필요한 말씀들 쭉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또 실습도 약간 곁들여가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담은 세상에 하나뿐인 책이자 자녀와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자서전. 그러나 출간 비용과 글쓰기가 높은 벽으로 느껴지시지요? 그래서 천파랑의 직원들은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자서전 틀을 만들 수 없을까? 제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하여 출판 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견본 작업을 통해 천파랑 포토 가사전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앨범을 꺼내 인생사진을 고르며 가족과 나눈 이야기들로 워크북을 한 장 한 장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의 가사전이 완성. 내 인생의 영화, 노래, 음식, 버킷리스트, 가족 앨범 등 저자의 기호와 생각, 가족의 추억을 담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요.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심리치료 효과 등 자서전 쓰기가 주는 놀라운 효능과 함께 후기로 증명되고 있는 글쓰기 테라피. 100세 시대, 당신의 인생 2막을 기쁘고 소망차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천파랑이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토 가서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일단 포토 자서전인데요. 그 포토 자서전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 자서전보다 훨씬 쉽고 글 쓰는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강의했던 거는 주로 글쓰기 자서전이었고요. 그래서 글쓰기 자서전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포토 자서전과 같이 병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자서전이 좋다고는 생각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서전을 쓰고 싶다 그 마음이 들기
들어야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몇 가지 필요한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하면요. 여기 5개 보이시죠? 책 표지. 요 중에서 요게 제가 다 쓴 건데 가운데 있는 요 3개가 자서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기로 찾는 행복이라는 게 이론서고요. 요게 이제 실습서, 요게 실습서, 실전북, 그 다음에 읽기 자료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곳은 주로 이제 복지관하고 문화센터, 도서관 같은 데고요. 그런 데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과정을 진행하고 나중에 결과물로 책도 만들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 출연도 좀 했고요. TV하고 라디오하고. 자서전 중에서 가장 쉬운 자서전이 사진 자서전, 포토 자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자서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렵긴 합니다. 글쓰기를 쉬워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글을 쓴 경력이 30년이 됐는데 잘 씁니다. 꽤 잘 쓰는데도 지금도 새로운 글을 쓰려고 하면 머뭇거리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뚱맞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자서전이라는 걸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자서전을 써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한테 필요할까? 이걸 해서 나한테 어떤 도움이 있을까? 그 문제부터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미 있는 가치로 남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께서 다 자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첫째 돈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정말로 가치 있는 거는 자서전이에요. 책이에요. 그 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잖아요. 또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속속들이 잘 알게 되면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서전을 써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을 남긴다. 자아 정체성을 발견한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메일 보낼 때 보통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디가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정체성.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서전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유행 따라 산다는 말 있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크게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의 인생 살다가 그냥 쫑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0세입니다. 90세.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하고 같이 삽니다. 효자죠. 제가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노후를 보내시는지 잘 알아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또 트러블도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 인생을 좀 사십시오. 남 걱정하지 말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남 걱정 굉장히 많이 해요. 아들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정치 걱정하고,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직업이 걱정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남한테 신경을 자꾸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적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자서전이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잘 안 가졌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자식들 먹여주느라고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황창현 신부 그 동영상을 많이 들어요. 아시나요 혹시? 네, 황창현 신부. 저도 이제 옆에 있다가 같이 듣게 되는데 그분도 역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있는 돈 다 갖고 다 쓰고 죽어라. 뭐 그런 얘기 하시고, 뭐 미뤘다가 나중에 하지 말고 집을 팔아서라도 여행을 다녀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자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명예를 위해서도 자서전을 쓸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서전을 쓰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심리 치유도 되고요. 기억력 개선 효과도 있고 또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만 들으시면 재미없고요. 활동을 좀 해볼게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고향집 그리기라는 게 있어요. 내 고향집 그리기. 자, 요거를 한번 펴보시는데 갖고 계시죠? 예, 볼펜으로 한번 해보시는데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집이라고 중간에 딱 세 글자로 써 있습니다. 우리 집.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고향집 그리기 5살에서 8살 때까지 살던 집 주변 풍경. 그러면 지금 뭘 해보시냐면요. 현재 나이를 잊으세요. 내가 지금 뭐 80이다 90이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5살로 돌아가는 거예요. 5살. 아주 까마득하죠. 생각 잘 안 나시죠? 5살 때 기억나세요? 선명하게 나세요? 어렴풋하게 나세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잘 생각 안 납니다. 국민학교 때 친구들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살 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8살이요. 네. 그때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갈 때쯤 되는 나이인데 그 어린 시절을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올리세요. 네. 잘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5살에서 8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살던 집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자, 한번 해보세요. 5살 때 내가 살던 집이 어디였지? 일단 장소 생각나고 주변에 뭐가 있었지? 우리 집이 농촌일 수도 있고 어촌일 수도 있고 산촌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뭐 교회도 있었을 거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뭐 우물도 있고 그죠? 논이 있을 수도 있고 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우체국이 있을 수도 있고 큰 빌딩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집을 초가집처럼 조그맣게 그냥 간단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초가집처럼 그냥 개념만 그리는 거예요. 개념. 자세한 정밀도를 그리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을 떠올리고요. 우리 집이 가운데 있다. 이 그림 중간에 딱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뭐가 있었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한 번씩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도로. 큰 도로든지 작은 도로든지 도로를 그리면 대충 이쪽에 뭐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동서남북이 약간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 그려지는 것을 여기다가 개념도처럼 그려보세요. 이게 아주 신비한 매력이 있어요. 이걸 한번 하면 그때 기억들이 막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이 줄줄줄줄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정도. 예, 해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예, 마무리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 강의를 할 때마다 첫 시간에 이거를 꼭 합니다. 내 고향집 그리기를.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제가 그 공무원들 교육, 은퇴 교육 할 때 똑같은 걸 했습니다. 2시간짜리 강의에서 첫 시간에 요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첫 시간 끝나고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면서 한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아침 시간이었는데 왜 아침부터 눈물 짜게 만드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 그리라고 했는데 눈물이 난대요. 왜 그랬을까요? 눈물 나세요? 그리면서 눈물 나신 분 계세요? 네. 일단 기억을 되살리면서 여태까지 잊고 지냈던 것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겠죠. 감정이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 하신 분은 왜 그랬을까?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예,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좀 힘든 기억이 있었나? 아니면 행복했는데도 결핍이 좀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그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 내가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올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감정. 예, 사건과 연계된 감정. 그걸 떠올려 보시고 또 광명도서관에서는 또 그런 적도 있어요. 똑같은 걸 했어요. 광명도서관에서. 근데 그때 어르신 한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학교 때 친구 이름이 떠오른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친구 이름,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계속 뭐지 막 이러다가 이거 한번 딱 그리고 나니까 생각이 났대요. 네, 아주 신기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5살 때 기억을 근래 들어서 해보신 적이 없죠?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서전을 쓰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짚게 됩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러셀 베이커의 성장이라는 자서전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어린 시절에 가졌던 마음, 이것은 그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심리적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였고 또 이 나이가 들어서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어린 시절만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서전 쓰기 수업을 하게 되면 다 털어놔요. 왜 털어놓느냐? 그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고생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리액션을 해준단 말이에요. 반응을 해줘요. 박수도 쳐주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하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결석하라고 해도 그 다음 주에 또 출석을 해요. 그래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계속 합니다. 그 여러분 때 그 동시대를 살아오신 같은 연령대 분들이 이제 뭐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아주 오래된 얘기를 했을 때 동감을 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쳐다보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또 레파토리 반복하는구나 이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연배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토론식으로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그야말로 뭐
치부까지 다 드러내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을 때 진정한 자서전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를 유도합니다. 어쨌든 뭐 포토 자서전이라면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자서전을 왜 써야 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하면 나한테 이만한 도움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90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만 지금 50대인 제가 봤을 때 90대인 어머니의 생각은 너무 늙어 있어요. 생각이. 그러면 저보다 더 젊은 20대 30대가 보기엔 어떻겠어요? 완전히 구닥다리 폐기돼야 할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걱정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걱정을 왜 저렇게 많이 하시나?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그 생각을 젊은 사람들은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걱정을 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래서 나도 내가 지금은 늙었지만 한때 젊을 때가 있었어. 그 어린이의 마음, 예전에 가졌던 그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러셀 베이커라는 사람이 성장이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이 작품은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자서전 쓰기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퓰리처상은 기자들, 언론인들한테 주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예, 문학상, 노벨 문학상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언론인들한테 주는 가장 큰 상. 저 책을 제가 교재처럼 활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뜻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베츠빌의 너머로 내 세계의 끝자락은 브런즈빅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낙원을 거닐어 보았다. 브런즈빅을 방문하면서 나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이로움에 눈을 떴다. 로베츠빌에서 3km가량 북쪽으로 포토맥강 건너편에 있는 브런즈빅은 내가 가슴 설레며 꿈꾸던 만큼이나 멀고 황홀한 곳이었다. 기적소리가 요란하게 포토맥 계곡을 따라 울려 퍼지고 석탄을 떼면서 나오는 연기가 희뿌옇게 내려앉은 그 도시는 나를 온통 흥분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이고 1925년생이에요. 그리고 1930년대가 미국의 그 대공황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님 세대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시기인데 어린 러셀 베이커 자신은 그런 걸 몰랐겠죠. 철이 없었으니까. 그냥 자연인이었어요. 어린 러셀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였냐 하면 보세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낙원을 거닐어 보았다. 낙원이란 말이 나왔어요. 패러다이스, 천국, 유토피아. 여러분이 5살 때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그때 기억으로 세상이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따져보실 수도 있어요. 즐거우셨나요? 행복했나요? 괴로웠나요?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고뇌에 차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천진난만 했죠. 그때 기억이 떠올려진다면 다시금 나의 청춘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몸은 늙었지만 내 정신만큼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이런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습니다.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이로움에 눈을 떴대요. 굉장히 훌륭한 말이지 않아요? 연기가 희뿌옇게 내려앉은 그 도시는 나를 온통 흥분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굉장히 희망차고 뭔가 역동성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죠. 자, 마크 트웨인 자서전을 보면요. 여기는 이제 톰 소의 모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만 살펴볼게요. 마크 트웨인은 굉장한 그 개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서전을 제가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개구장이로서 동네 꼬마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저질렀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나오는데 그냥 단편만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수박을 맛보기 위해 모여들어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수박 끝으로 칼이 들어갔을 때 쩍하고 갈라지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고 반대편 끝까지 칼날이 들어가서 수박을 가를 때면 두 동강난 수박이 칼날 아래 뚝 떨어지던 장면도 기억난다. 수박은 탐스러운 붉은 살과 검은 씨를 드러내면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한 완벽한 자태를 자랑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있죠. 기다란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의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동네에서 골목대장 하던 마크 트웨인이 애들을 몰고 다니면서 막 장난을 치고 저지레를 하고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수박을 하나 딱 발견했는데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수박이 장난감으로 보이죠. 장난감.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동심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동심이 남아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건데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동심에서 바라본다면 그 수박은 그냥 먹고 치우는 과일이 아니고 장난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열광해서 애들이 모여드는 거죠. 네, 그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동기부여를 해드릴게요. 왜 자서전을 써야 하는지.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검토되지 않는 인생, 그럼 검토되는 인생, 검토하는 인생도 있다. 검토가 뭐냐? 뭘 검토할 거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검토가 뭘까요?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웃긴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여기 어디지?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누구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철학으로 접근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입니다. 자, 버나드 쇼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걸 좀 새겨줘. 그래서 실제로 묘비명에 적힌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우물쭈물을 하면서 산 것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전도서에 보면 유명한 말 있죠. 뭘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전도서에 있는 말. 성경 공부 안 하셨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유명한 말 있죠. 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 안 하면은 더 이상한 거죠. 후회하는 인생인데 그 후회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는 숙제인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물쭈물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보람은 있었다고 결론을 내는 게 제일 행복하겠죠. 그죠? 자,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냐면,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birth고 D는 death, 죽음이에요. 탄생에서 죽음까지 중간에 초이스, 선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 인생 전체가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배우자 있죠? 다른 말로 왼수.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에요, 선택.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 보셨어요? 매일 상상하시죠? 그놈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런 선택의 연속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선택에는 아주 잘한 선택도 있고 못한 선택도 있어요. 근데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리 못한 선택이라고 해서 그게 영원히 못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생긴 적도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라는 로마의 16대 황제가 명상록에서 저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에 빠지고 만다. 예, 여기가 이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불행에 빠진다. 나락에 떨어진다는 말 있죠. 나락. 예,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 이따가 제가 이것도 해볼 텐데 내 인생 곡선 그래프 그리기 이걸 해보시면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따가 할 거예요. 10대, 20대, 30대에서 쭉 100세까지 가는데 잘 나갔던 시절도 있고 못 나갔던 시절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 나갔던 시절은 좀 높은 점, 못 나갔던 시절은 낮은 점 해가지고 이렇게 잇는 거예요. 선을 이으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 원인이 뭔가 요걸 생각해 보시면 좀 뭔가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지 않으면, 영혼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게 뭐냐면 유식한 말로 하면 자아성찰이에요. 자아성찰.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네, 자기를 들여다보면 잘잘못을 구별해내죠. 네,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길로 갔으면 더 성공했을 거야. 그렇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괴테가 뭐라 그랬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셨어요? 아니면 눈물이 떨어진 밥, 우리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서양 사람이라서 빵이라 그랬고, 눈물 떨어진 밥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처참하게 구겨진 나의 인생, 나는 패배자인가 실패자인가, 난 이대로 끝나고 말 것인가,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 온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미칠 듯이 부르짖었던 때, 그런 때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거를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서 못 살죠. 근데 생각을 좀 넓혀서 이거는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야.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야.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일 당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조차도 그것을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심,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괴테가 말한 저 유명한 말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학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나도 잘한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서전 쓰기에 접근하는 방식.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서전 쓰기가 뭔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고요.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그런 건데,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말하는 게 저거예요. 저 2번째 줄에 있는 거, 나는 왜 사는가 있잖아요. 저거는 빼놓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분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딱 1분만. 나는 왜 사는가 답을 말하실 수 있으세요? 없죠? 안 떠오르죠?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 생각 안 하면 인생이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밥만 축내고 있지? 나는 유용한 사람인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쓸데없는 사람인가? 저거 심해지면, 부정적으로 심해지면 자살합니다. 자살. 우울증 걸려서 노인 자살률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예. 저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거 답이 안 나오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살지? 그래서 복지관 가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몇 가지 아주 정해진 답이 나와요. 그 중에 최악의 답이 뭔지 아세요? 네, 죽지 못해 산다는 답이 나와요. 그럼 안 되죠.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똑같은 인생 사는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죽는 날이 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죽을 필요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90세 되면 그런 말 나옵니다. 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사방이 쑤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움직이면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세요. 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 아파갖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거짓말인 건 알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당장 힘드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자살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이에요. 자살할 거 아니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괜히 더 불행해진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고 싶다는 말이 계속 나오세요? 그럼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답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정답에 가까운 게 하나 있죠. 딱 한 개.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요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죠. 네, 찾아보시라고요. 그 생각 해보시고요. 자, 자서전 쓰기는 뭐냐? 인문학 중에 최고의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인문학이란 걸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휴머니티즈라고 돼 있는데 그 뜻이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학문이 다 인간과 연결이 돼 있는 거지만 인문학은 특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서전 쓰기는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80억 인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나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자서전 쓰기니까 자서전 쓰기가 최고의 학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문학이다. 자서전 쓰기는 참회다.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는데 참회와 자서전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참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용서도 그렇고 참회도 그렇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서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서전을 쓰면서 참회하는 기분으로 쓰시면 아주 훌륭한 자서전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자서전 쓰기는 치유다. 저거는 텍사스 주립대 교수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말인데 뭐냐 하면요. 저 책의 제목은 글쓰기 치료예요. 글쓰기 치료. 네, 글쓰기 치료라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글쓰기를 통해서 심리가 치유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수니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임상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심리적 외상이 뭔지 아시죠? 트라우마. 예, 전문 용어로 하면 트라우마. 트라우마 다 갖고 계시죠?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없다면 좀 이상해요. 80년을 살았는데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가 하나도 없다.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질환은 다 갖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극복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 이 사람이 이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동안 3, 4일 동안을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글쓰기를 하는데 당신네들 여기 앉아서 하루에 15분씩 해서 3일 동안 글을 쓰는데 당신이 겪었던 트라우마에 대해서 써봐라. 글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저거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만약에 4일 동안 20분 썼다고 해보세요.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럼 80분이에요. 80분 동안 글을 썼는데 뭐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근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글을 써도 심리가 치유가 되더라.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술 많이 마시면은 구토하잖아요. 구토. 많이 마셔보셨어요? 웩! 이것도 해보셨어요? 웩! 변기 턱 열고 웩! 그러면은 술 취해가지고 이제 막 구토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거 그냥 아니 나 안 할래 그러면서 꾹 참고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토하는 거예요. 일단 토해야지 시원해지죠. 예, 자서전 쓰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외상을 여기 갖고 있으면은 몸에 있는 이상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토해내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형태로 토해내고 그림이라는 형태로 토해내고 수다라는 형태로 토해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술 활동을 통해서 또 건강한 육체 활동을 통해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째 자서전 쓰기는 인생의 중간 점검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나를 들여다보는 재구축 과정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다시 짓는다 그런 뜻인데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50대 정도 남자로 보면 60대 55세에서 60세 정도가 되면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쓰시는 분들이 더 많죠. 하지만 남자들이 보통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는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정도 된단 말이죠. 퇴직하기 전에 쓰면 더 좋은데 퇴직하고도 뭐 늦은 건 아니죠. 그때 자서전을 쓰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살죠. 남자들은 굉장히 그게 변화가 커요. 한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딱 그만뒀다. 그 다음 날부터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쇼크가 오죠. 쇼크가. 정신적인 쇼크.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갖고 막 방황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만약에 그분이 마음을 딱 고쳐잡고 지금부터 내가 자서전을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쭉 정리하면서 잘잘못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화를 당했구나.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 뭐 1모작, 2모작, 인생 2모작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인생 2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서전을 먼저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자서전을 쓰는 시점을 전후하여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뉜다. 남은 날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간점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점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실습을 해볼게요. 자, 러셀 베이커 성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러셀 베이커 성장 자서전에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력은 나와 있어요. 1947년 볼티모어 소원을 통해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렇다.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아까 그 자녀와의 관계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야 자녀분들이 다 장성을 하셨겠지만 예전에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년기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청소년기였을 때 나이가 몇이셨죠? 50대?
40대? 예, 그때를 딱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에 청소년기 아이들은 반항심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런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를 시도해봐야 상처만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걔들한테 내가 인생의 교훈을 줄 수가 있을까? 과연 귀를 닫고 있는데 그런 녀석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씨가 먹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러셀 베이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사람 사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냥 읽어볼게요. 하루는 저녁 식사 중에 아들 녀석이 내 앞에 성적표를 내밀었다. 들여다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내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목을 가다듬으며 막 훈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애가 체념했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난 그 애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난 언젠가 내 아이들도 그걸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얘기를 들려줄 수 없을 때가 오면 그제서야 아이들은 내 어머니의 어릴 적 그리고 내 어릴 적의 세상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와 나 두 골동품이 함께 지나온 낯선 시간들에 대해 알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자,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인가. 러셀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아들은 지금 청소년기예요. 막 반항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놈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갖고 뭘 먹는데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이랬겠죠. 아, 이놈하고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 시간이라도 좀 대화를 나눠볼까? 그러면서 야,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제일 싫어하는 말 아시죠? 네가 뭘 알아, 자식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고생을 했어. 그러면은 바로 귀를 닫아버리고 반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어릴 적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들어볼란께 한번 말씀해 보시오. 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했던 얘기인지 새로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어머니의 어릴 적 그리고 내 어릴 적의 세상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와 나 두 골동품이 함께 지나온 낯선 시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거다. 누가 알고 싶어질 거냐 하면 알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고 본인의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청소년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생각해 하면서 사셨어요? 아니죠. 네, 그런 생각 없었죠. 아무 생각 없이 내 앞에 당하는 일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것만 생각했지 부모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애들은 그래요. 그걸 탓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청소년기 지나서 30대 되고 40대 정도 됐을 때는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네.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사셨지?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언을 좀 구하려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이고 매 어디 가서 물어봐. 물어볼 데가 없네. 그러면 어머니한테 물어볼까? 어머니도 돌아가셨네? 누구한테 물어봐? 물어볼 데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했듯이 30, 40 정도 되면 궁금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궁금해진다. 내 어머니의 어릴 적 그리고 내 어릴 적의 세상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와 나 두 골동품이 함께 지나온 그 낯선 시간들에 대해서 이 어린 자식도 나중에는 알고 싶어질 거다. 그럼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남겨놔야죠. 내가 죽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우리 애가 나한테 물어볼 기회를 잃었다. 그걸 가정해 보신다면 좀 절박해질 거예요. 안 되겠는데? 야, 이놈 데려다 놓고 내가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잔소리 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고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3글자. 뭐예요? 자서전이지. 예, 자서전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서전을 남겨 놓으셔야 그걸 갖고 애들이 나중에 나 죽은 날, 추모일, 제사 지낼 때 그거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지. 그때 내가 귀를 닫고 얘기를 안 들었지. 근데 지금 물어볼 때는 아무 데도 없고 남겨진 거는 자서전이라는 이 유물 이거밖에 없어. 이 안에 쓰여진 말이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서전 쓴다는 거는 유언을 남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거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 그게 자서전을 쓰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첫째는 본인을 위해서, 둘째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실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자서전에 푹 빠지시는 거예요. 재밌어요, 원래. 예, 오늘은 제가 1시간 반으로 끝내겠지만 이게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실습도 하시고 또 저는 오늘로 이제 가겠지만 이어서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갖고 계신 거 보시면 포토 자서전 쓰기 워크북 있죠? 이걸로 하실 거예요, 이걸로. 여기 보시면 이제 방법적인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안 한 게 있으니까 하나 마저 할게요. 자, 인생 곡선 그래프 그리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가 뭘 쓰시냐면요. 자, 볼펜으로 표시를 하시는데 10대, 20대, 30대에서 현재 나이까지를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사건들을 한번 그려보시고 내가 제일 잘 나갔던 전성기가 언제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성기는 뭐냐면 최고점, 제일 행복했던 때 아니면 제일 돈이 많았을 때 아무튼 뭐 정서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가장 만족스러웠을 때가 최고 정점이에요. 40대 때가 그랬다면 40대에다가 제일 높은 점에 점을 찍으세요. 굵은 점을. 예, 만약에 50대였다 그럼 50대에다 제일 굵은 점을 찍으세요. 그게 현재다 그럼 현재 나이에다가 굵은 점을 찍으세요. 제일 높은 데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거보다 낮겠죠. 다 아래잖아요, 아래. 그죠? 이게 최고 정점이니까. 그러면 정점 아래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내가 40대 때는 좀 불행했어. 그럼 좀 낮은 점. 50대 때는 더 낮았어. 나락에 떨어졌어. 그럼 더 낮은 점. 해서 점을 딱딱딱딱 찍으면 80까지라면 8개의 점을 찍겠죠? 점을 찍어서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연결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걸 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3분 시간 드릴게요. 3분. 포토 자서전 워크북. 몇 장 넘기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나는 이름 쓰고 그다음에 생년월일 쓰고 좌우명 쓰고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다음에 내 인생 사진. 예, 사진도 한번 붙여 보고요. 이렇게. 예, 한 장씩 한 장씩 넘겨 보세요. 뭐가 있나? 그다음에 내 인생의 영화, 내 인생의 음식 이런 것도 있고요. 내 인생의 책, 내 인생의 노래. 그 다음에 보면은 생각 떠올리기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생각 떠올리기 있죠? 여기. 생각 떠올리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쪽에. 뒤쪽 말고 앞쪽. 앞에서 몇 장 넘기면 여기 페이지가 없어갖고 여기 질문들 쭉 나와 있죠. 보통 이 질문을 보면은 답변이 떠오르면서 그거 가지고 뭐 글도 쓰고 하는데 이건 뭐 글쓰기 자서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하셔도 되겠고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뭐 태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또 뭐 행복에 대한 것, 취미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 근데 이걸 다 답변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실 수는 있겠죠.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린 것 중에서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듯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서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넘기다 보면은 사진 나오고 계속 같은 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세요. 사진 나오고 밑에 이제 네모 칸이 나오죠. 예, 똑같은 형식으로 쭉 나오죠. 계속. 여기 이제 질문을 보시면서 사진을 붙이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진을 골라서 시간 순으로 붙이고 사진에 대한 한 줄 설명도 간단히 적어주세요. 아래 노트에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보며 회고한 내용이나 이 시기에 얽힌 이야기를 300자 이내로 채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자료들이 만들어지니까 사진과 설명을 믹스한 혼합한 자서전이 만들어지겠죠. 포토 자서전. 네. 포토 자서전 만들어집니다. 좀 열심히 하시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좀 도톰한 책이 완성될 수가 있겠고요. 너무 적으면 또 얄팍한 아주 초라한 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가족 앨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기다 보면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뭐 여행이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안 해봤지만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쓰는 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 쓰기도 있어요.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거야말로 유언 같은 거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 다음에 생애 연보도 있고요. 묘비명 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 노트라는 거 있고요. 나에 대한 기초 정보, 직계 비존속, 보험, 주식 뭐 다 나와 있고, 영정 사진 넣는 자리도 있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잘 기획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몇 번의 실습 시간은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도와주실 거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포토 자서전. 그러니까 글쓰기 자서전으로 하면 너무 어렵고요. 시간 많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회, 20회,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전념하실 게 아니고 사진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쭉 정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 여기에도 좀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본인의 과거를 잘 떠올리면서. 자, 오늘 짧게 강의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뭐 실무적인 거 실습을 주로 한다기보다도 여러분한테 그 동기부여 해드리려고 치중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은 행동이 따라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 참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서전 쓰기를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시라고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뭐 소크라테스 얘기도 하고 러셀 베이커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노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90세라서 저도 참 이 어르신들 볼 때마다 짠하고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고 동료들과도 친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